내 이럴 줄 알았다. 너네 집에 돈도 많으면서 왜 남의 아들 돈까지 뺏어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공동명의로라도 해. 어디 집 명의를 여자 이름으로만 달랑 올려놔. 집안 망신시킬 일 있나? 이 집에 남편 지분도 어머님 지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너 나중에 재산 분할하려고 이러는 거야? 어머님, 혹시 제가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우리 이혼시킬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던 날, 그녀는 운명처럼 그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처음 남편을 마주했을 때 그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은 훗날 그녀가 자주 회상하던 기억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창의 소개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그녀는 태준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컵을 두드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짓던 그의 표정은 지금도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우 씨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커피 마시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리듬을 타시네요. 그의 섬세한 관찰력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연우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삶에 스며든 태준의 존재가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청혼식 날, 태준은 장인어른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연우의 아버지는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이날만큼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연우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연우의 아버지는 믿음직한 사위의 모습을 보았다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끊임없이 눈물을 훔치셨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밤 한강공원을 거닐던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했지만 서로의 온기는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태주는 연우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만큼 훌륭한 사람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할게. 날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녀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의 눈동자에 비친 진심을 보며 그녀는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신혼집을 꾸미는 과정은 그들에게 또 다른 설렘이었습니다. 집 구하기부터 가구 선택까지 서로의 취향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시간은 달콤한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함께 고른 소품들로 채워진 공간은 그들만의 특별한 의미가 담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울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단순한 세대 차이로 보였던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골이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결혼식 날 환한 미소로 새 며느리를 맞이하던 시어머니의 모습 뒤에 숨겨진 속마음을 그때의 그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던 달콤한 시간도 잠시 그들의 신혼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시는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차 그들의 일상을 침범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상적인 결정에도 시어머니의 의견이 우선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전 태주는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자신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신혼생활은 점점 더 큰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신혼을 준비하던 중 그녀는 청약 당첨이라는 행운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그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새 출발을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1회분의 80%를 지원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머지 20%는 그녀가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좋지. 엄마는 조금 보태주는 거야. 딸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약 과정에서 친정의 재정 상황을 짐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불필요한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는 말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청약 아파트보다 역세권 신축이 더 좋다던데. 점차 시어머니의 발언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집 해줄 돈이 있었으면 청약 아파트 말고 더 좋은 집으로 해달라고 하지. 너희 엄마 그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며?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애 낳고 살려면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훨씬 좋지 않아? 마당도 있고 사돈 어른이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이 정도로 도와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 연우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은 연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가끔 말실수를 하셔. 그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둥지를 꾸리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약 당첨으로 시작된 이 작은 갈등은 훗날 더 큰 문제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 아파트의 도배와 가구 배치를 고민하는 설레는 마음 한편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평온했던 어느 화요일 오전, 그녀의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있던 그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오늘 내 친구들 한 10명 정도 니들 집으로 불렀거든. 새 아파트 입주를 했으면 집들이를 해야지. 갑작스러운 통보에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준비가. 뭐가 준비가 필요해. 출장 뷔페만 시키면 되지. 와인도 좋은 걸로 몇 병만 준비하면 돼.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듯한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태주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의 고민 후 그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지? 아이고, 연우야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충돌을 만들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야. 친정어머니의 조언대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출장 뷔페 업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급하게 예약이 가능한 업체를 찾았고 와인샵에도 연락해 배달을 요청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태준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어머님이 또 그러셨구나. 내가 지금 빨리 집으로 갈게.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전화는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준비했지? 내 친구들이 워낙 깐깐해서 대충 준비하면 다 눈치챈단다. 테이블 세팅은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퇴근 후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오나? 빨리 옷 갈아입고 준비해야지. 손님들 곧 온다니까. 집 안은 이미 시어머니의 손길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배치해둔 소품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취향대로 재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듯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르며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산다나 봐. 우리 때는 이런 걸 생각도 못했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모든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쓰러질 것 같은 피로감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고했어. 내가 말리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그녀의 일상을 계속해서 침범할 것이라는 것을. 집들이가 끝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동창회에 소년우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개별룸에서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마주한 순간 그녀는 이 자리가 단순한 모임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가 어쩜 이리 똑부러지고 예쁘니 부럽다 얘.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듯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부럽기는 뭘. 당연히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 눈이 좀 높아. 어차피 이건 사돈네한테 껌값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와인을 한 잔 더 마신 시어머니는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돈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신혼집도 벌써 장만했다니까. 우리 사돈이 싹 해결해 주셨지. 소년우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을 마치 과시용, 소품처럼 사용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깊은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대기업 팀장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게 출세하기 쉽지 않은데. 동창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녀의 이력과 집안을 들먹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쭐대는 모습에 그녀는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진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태준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또다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내가 좀 이해해줘. 라는 말로 상황을 얼버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동창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는 또다시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권사님들을 초대했다며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출근하기 전
이 소식을 전해 들었고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 이미 시어머니와 몇몇 권사님들이 거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과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네. 이제 막 부장으로 승진했다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잘 나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학벌, 직장, 심지어 친정의 재력까지 일일이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우쭐대는 모습에 그녀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사돈네가 워낙 대단하시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죠. 이 아파트도 사돈이 거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순간 소년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날 소리 하신다. 껌값은 아니죠. 저도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일 뿐인데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발언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출가회인이라면서요. 결혼하면 시댁 식구라는데 친정 재산이랑 저 아무 상관없어요. 출장 뷔페도 제 월급으로 부른 거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권사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한 명, 두 명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소년우, 그리고 당혹스러워하는 태준만이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접시를 거세게 쳐냈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고 고급 도자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야,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랬니? 사람들 앞에서 꼭 그렇게 나를 꼽줘야 했어?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고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언제부터 어머님 과시용 전시품이 되었나요? 제 인생이, 제 직장이, 제 부모님의 재산이 어머님의 자랑거리가 된 건가요? 태준이 황급히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연우야. 우리 방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음식들을 모두 쓸어버리며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망신을, 내가 감히,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가 어떻게?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과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시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밤 연우를 달래려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큰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집안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은 마치 그들의 깨어진 관계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에 무거운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시간, 친정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이모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우야, 내 작은 이모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식 때 소년우 부부에게 명품 가방과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었던 작은 이모였기에 그녀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모부가 사업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걱정이래.
전화를 끊고 난 후 태준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자. 결혼식 때도 이모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 우리 통장에 있는 거 절반은 보내드리자. 태준의 따뜻한 마음에 그녀는 다시 한번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남의 집 병원비는 보태줄 돈이 있어? 우리 집 아들 재산을 이렇게 막 쓰게 할 순 없어. 어머님, 작은 이모가 위독하시다고. 이모면 뭐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너희 친정은 그렇게 잘 살면서 왜 그거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거야? 태준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렇게 잘 살고 품이 있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건 우리 부부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순진해서 아무것 모르기는. 얘 너 결혼할 때는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못으로 박혔습니다. 이 사건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었고 이는 앞으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후로도 주변 친척들에게 이 이야기를 흘리며 그녀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 했습니다. 돈 없는 척하면서 남의 집 병원비는 척척 내주는 며느리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는 친척들 모임에서도 불편한 시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잘 나가던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가족들은 겨우 친척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8살의 그녀는 그때부터 돈에 대한 강박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은행에 취직했지만 월급의 대부분을 집에 보태야 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야 그녀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지금의 시아버지를 만났고 드디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그녀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월급을 한 푼도 남김없이 관리했고 모든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점심밥까지 꼼꼼히 계산해서 주는 정도였습니다. 태준이 자라면서도 이런 성향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매일 체크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비용이 많이 들까봐 못마땅해 했습니다. 태준은 이런 어머니가 부끄러워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성인이에요.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태준의 이런 반항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나중에 커서 엄마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이런 그녀에게 태준의 결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나 연우 씨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내 집안의 경제력 앞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더구나 청약 당첨으로 연우 앞으로 집이 장만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불안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지원으로 신혼집이 마련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평생 한 푼 한 푼 모으며 살았는데 저 집은 그냥 부모 덕에
이는 단순한 욕심이나 시기심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그녀만의 왜곡된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과 그녀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아래서 태주는 어린 시절부터 지나친 통제와 불안 속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돌아온 날이면 새벽까지 가계부를 들고 추궁하시던 어머니. 그때마다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라며 말리기만 했습니다. 그는 연우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검사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연우를 만나면 변하실 줄 알았어. 연우처럼 똑똑하고 배려심 많은 며느리라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불안과 집착은 더 깊어졌고, 이제는 그의 결혼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어느 쪽도 온전히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난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 퇴근길,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그는 문득 어린 시절 동네 친구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너는 참 착하다만 그 착한 게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작은 이모의 병원비 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또다시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날이 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네 집에 돈도 많으면서 왜 남의 아들 돈까지 뺏어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그녀는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공동명의로라도 해. 어디 집 명의를 여자 이름으로만 달랑 올려놔. 집안 망신시킬 일 있나?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불합리한 대우와 부당한 요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 남편 지분도 어머님 지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너 나중에 재산 분할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녀는 비로소 시어머니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우리 이혼시킬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태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 걱정돼서 그저.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저를 의심하고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님의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태주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 부부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불신과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어떤 속셈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나는 다 알아.
이날의 사건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돌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 시어머니를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시어머니 역시 그녀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5개월 차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남편 태준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잘 키워보자. 태준은 원래도 다정했지만 임신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더욱 세심하게 그녀를 챙겼습니다. 퇴근길에 과일을 사오고 주말이면 산책도 함께하며 임신한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마저도 비꼬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전 난내 났어.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바깥일 하느라 힘든 남편을 수발들게 해.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들러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그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임신은 너 혼자만 하는 줄 알겠다. 뭐가 그리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평소 과묵하고 점잖은 시아버지조차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여보, 이제 작작해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나? 태준 역시 어머니의 독설로부터 연우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그녀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 아기만 생각하자.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우울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독설은 임신 기간 내내 그녀를 짓누르는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입덧이 심한 날이면 시어머니의 말들이 더욱 날카롭게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매일 밤 태아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악화될까? 시어머니의 간섭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더욱 심해질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고 그녀는 산후조리 6주 차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막 첫 웃음을 지어 보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직 산후조리원의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던 시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중대발표라는 말에 아기를 데리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태주는 퇴근 후 곧장 시댁으로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던 시기부터 출산까지, 그리고 산후조리 기간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환해 보였습니다. 내가 갱년기가 왔는지 집에만 있으니까 기분도 우울하고 몸도 축 처지는 게 영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나한테 식당 하나 차려줬잖니. 앞으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식당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이고, 걱정 말아라. 내가 평생 살림하면서 음식 안 해봤니? 거기다 요즘은 유튜브로 레시피도 다 나오잖아. 식당 하는 거 별거 있나? 자영업의 어려움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손주 돌보기를 피하기 위해 내린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다니 그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하고 짜증도 많이 내서 밖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어 식당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네. 장소도 이미 계약했어. 옆에 앉아있던 태준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당혹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시부모님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가게는 역 근처 상가야.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장사도 잘 될 거야. 메뉴는 간단하게 한식으로 할 거고. 아, 연우야, 너도 가끔 와서 도와줘야 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도 벅찬데 시어머니, 가게 일까지 도와달라니. 이건 너무한 요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장일도 있고 아기도 봐야 해서. 아이고, 무슨 아기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가니? 애 키우는 게 다 그런 거지. 나도 태준이 키울 때 시장 통해서 장사하면서 키웠어. 시어머니의 말에 태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연우 지금 산후조리 중이에요. 그리고 직장도 다니는데 어떻게 가게 일까지 도와드려요? 퇴근 후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그녀는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도 벅찬데 육아 도우미를 구하는 일까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실 줄은 몰랐어. 내가 어린이집이랑 육아 도우미 알아볼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자아 실현 선언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기가 뒷자리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에 그녀는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당 개업 한 달,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요리는 자신 있었지만 식당 경영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월세의 인건비, 재료비까지 계산하자 수익은커녕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라는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돈 걱정 없어질 거예요. 한 번만 따라가 보실래요? 처음 도박에 발을 들인 날 시어머니는 1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땄습니다. 그날 밤 흥분된 마음으로 잠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 이렇게 하면 식당도 살리고 미경이 돈도 갚을 수 있어. 둘째 날은 50만 원을 잃었지만 셋째 날 다시 200만 원을 땄습니다. 도박의 매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지만 곧 일주일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잦아졌습니다. 언니 식당은 어떻게 돼가? 아이고, 요즘 장사 잘 돼. 걱정하지 마. 지인들의 걱정 어린 물음에 시어머니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실제로는 식당 운영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방장은 월급이 밀린다며 그만뒀고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만 크게 한 번 따면. 도박장에서 몇 끼니를 굶어가며 버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돈을 걸었고 결국 시아버지가 준 식당 자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꼭 따서 다 갚을 거야. 시어머니의 이런 자기기만은 결국 가족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잠잠해졌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진우이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연우와 그다지 가깝지 않았던 신우의 연락이라 의아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신우였기에
더욱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올케, 혹시 안 쓰는 통장 하나 있어? 있으면 나 좀 잠깐 빌려주면 안 될까? 그녀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던 신우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될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신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난 신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목돈이 조금 생겼는데 남편이 모르는 돈이라서 걸리면 나 진짜 죽어. 신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의 남편이 도박에 빠져 가정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우는 몰래 돈을 모아 빚을 갚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만 올케 통장에 잠시 맡겨뒀다가 내가 새 통장 만들면 그때 다시 옮길게. 제발 부탁이야. 처음에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의 돈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특히나 신우의 남편 모르게 하는 일이라 더욱 꺼려졌습니다. 아가씨, 그건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신우의 끈질긴 부탁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올케만큼은 믿잖아. 응.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올케가 잘 맡아주면 내가 올케한테 지분 좀 떼줄게.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이들에게 쏠렸습니다. 소녀 눈은 민망함과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알았어요. 도와드릴게요.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건네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거래가 옳은 것인지, 태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통장을 받아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케, 정말 고마워.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우리 엄마한테도 절대 비밀이야. 알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신우와 얽히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태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한 것도, 신우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한 것도 모두 그녀의 선의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의가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후에도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 비밀이 언젠가는 큰 파도가 되어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장 대여가 아닌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때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신우이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나 이제 새 통장 만들었어. 그 돈 좀 돌려줄 수 있어? 그녀는 즉시 은행 ATM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조회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5천만 원이 모두 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통장을 건네줄 때 신우이에게 불가피하게 알려줬던 비밀번호로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신우이는 곧장 ATM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올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돈 어디 갔어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담담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예,
넌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그러더니 통장에 5천만 원이나 있더라. 그 돈 내가 좀 썼다. 식당에 수리할 게 있어서 썼으니까 좋은 일에 썼다고 생각해라. 순간 신우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돈 올케 돈 아니에요. 그건 제 돈이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비밀번호를 어머니에게 알려줬던 것이었습니다. 신우이는 평소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물어볼 때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뭐라고? 미경이 내 돈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두 사람은 곧장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고 수리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그 돈 어디에 쓴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들어온 종업원이 무심코 한 말이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장님, 어제도 카지노에서 늦게 오셨다면서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자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들의 돈까지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돈만 있으면 다 따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듯 주저앉았고 소년우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딸의 돈을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 돈 내가 남편 모르게 모아둔 거야. 당장 돌려놔. 신우이의 절규 속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고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 사실을 태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신우이의 비밀 통장을 맡아준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는 곧장 시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신우이를 따라갔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엄마가 도둑이야! 왜 남의 돈을 허락도 없이 훔쳐가! 신우이의 날카로운 고함이 시어머니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도 아니고 좀 쓸 수도 있지. 뭘 그래.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이 말은 신우이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프라이팬을 들고 나왔습니다. 갚아! 도박으로 다 날린 돈을 어떻게 갚아! 당장 내놓으라고! 나 그거 없으면 죽는다니까! 그녀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신우이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난 내가 그렇게 돈이 급한 줄 몰랐어. 미경아, 너도 엄마 딸이면서 이렇게 돈 때문에 난리야? 순간 신우이의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난 엄마 딸 아니야! 이제부터 엄마 같은 사람 모르겠어! 그녀는 재빨리 신우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신우이의 손에 들린 프라이팬이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진정해요. 이러다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뺨을 부여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딸에게 맞았다는 수치심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엄마 같은 사람 이제 없어! 신우이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연우의 팔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만이 남았고 연우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신우이를 말리지 않았다면
이날의 사건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고, 이 사건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소란을 듣고 급히 귀가한 시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온화했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분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 언젠가는 사고 칠 줄 알았어. 대체 언제까지 애들 발목 잡고 돈돈거릴 거야?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식당 장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한 시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카지노 출입 영수증이 이렇게나 많아? 당신 지금까지 얼마나 탕진한 거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랍을 뒤져 식당 관련 서류들을 모두 꺼내 보았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식당 운영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엉망이었고, 월세도 밀려 있었습니다. 당장 식당 정리해. 내일 부동산에 연락해서 권리금이라도 건지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당신이랑 더 살다가 내가 미칠 지경이니까 짐 싸서 나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결정이 너무나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정신 차릴게요. 한 번만 믿어줘요. 용서해줘요. 정신 차릴 기회는 충분히 줬어. 딸의 돈까지 훔쳐서 도박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좋게 말로 할 때 나가 낯설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시아버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있어.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탄 내기 전에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지만 시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국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단호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들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에도 그녀의 마음속 불안과 스트레스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기를 재운 후 태준과 마주 앉은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그녀의 심각한 어투에 태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 지금까지 결혼한 뒤로 한 번도 속이 편한 적이 없어. 너무 힘들어. 솔직히 지금 진심으로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어.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태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이혼이라니. 우리 애는 어떻게 하고 내가 잘할게. 다신 엄마가 당신 주변 얼씬도 못하게 할게. 제발 이혼 생각은 하지 마. 그는 연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이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 같아서 그래. 이번엔 아가씨 돈을 가져갔지만 다음엔 뭘 할지 모르잖아.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첫 번째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아기야. 엄마라는 이유로 엄마가 내 가정에 손대는 거 나도 못 참아. 이제부터는 내가 확실히 선을 긋고 당신 지킬게. 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응,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아버지도 결단을 내리신 마당에 나도 이제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태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우야, 우리 결혼할 때 한 약속 기억나? 내가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 꼭 지킬게. 제발 이혼 얘기는 꺼내지 마.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연우는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옆방에서는 아기의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태준과 연우의 대화는 예기치 않게 신우이, 미경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침 동생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찾아왔다가 현관 앞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 동생 부부의 이혼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미경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오랫동안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프라이팬을 들어 올렸던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줄지어 걸린 명품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몰래 모아둔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나도 엄마랑 다를 게 없었던 거야. 그동안 어머니를 닮지 말아야지 하고 수없이 다짐했건만 결국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싶어 했고 남편에게는 거짓말로 둘러댔으며 돈을 숨기고 모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는데.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에 미경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듯 그녀도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할머니의 사랑이었고 어쩌면 그녀 자신에게도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닌 가족의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말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명품 구매, 비밀 통장, 어머니의 도박, 모든 것을.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밤 미경은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실수가 오히려 그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미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장 정리부터 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명품 옷들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 했던 마음의 빈자리가 사실은 가족들과의 진실한 관계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우이로부터 카페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지한 목소리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신우의 모습은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의상과 가방으로 치장하던 예전과 달리 소박하고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올케,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싶어.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몇 살 더 먹은 언니로서 참 부끄러운 짓 많이 했던 것 같아.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내 옷장을 정리했어. 그동안 모아둔 명품 가방들을 모두 처분했지. 그리고 그 돈으로 애들 적금을 들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나도 엄마처럼 살고 있었던 거야. 겉모습에 집착하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그게 결국 내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녀는 말없이 신우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올케만 괜찮다면 우리 계속 만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괜찮을까? 신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신우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신우이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가방 판 돈의 일부야. 먼저 도와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전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신우이는 정기적으로 그녀를 찾아와 육아 고민을 나누었고, 때로는 함께 장을 보며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신우이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건네준 100만 원으로 도시 외곽의 작은 월세방을 구해 혼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고급 식당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던 시어머니는 이제 새벽부터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허리를 굽혀 우편함마다 전단지를 꽂아 넣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상가 건물의 화장실을 청소했고, 저녁이면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그릇을 닦고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시장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바닥을 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지만 차마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의 인사에 시어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이제 성실한 청소 아주머니로 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 시장 통로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그녀의 모습에 상인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처음엔 못할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은 평생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가 청소한 자리가 깨끗해지는 걸 보면 뿌듯해요. 시장 상인을 통해 전해들은 시어머니의 말에는 그동안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의 친정 재력을 과시하고 손주 육아도 거부하며 자신의 삶만을 중시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눈 뜨면 감사하다고 중얼거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번 돈으로 사는 소박한 삶이 전에는 미처 몰랐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록 초라한 월세방이지만 매일 밤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으로 사는 삶이 전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변화는 그녀에게도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진정한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회사 앞에서 뜻밖의 손님을 맞닥뜨렸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시어머니가 건물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퇴근하는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거칠어진 손, 바람에 부스스해진 머리가 예전의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나마. 너의 생활에 신경도 안 쓰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직장인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렀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내 집에만 돌아갈 수 있게 해다오.
내 꼬라지를 봐라. 사람 사는 건지.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년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셔야 할 말은 그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오셔야겠어요. 1년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금 어머님께 필요한 건 저희 가족의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에요. 1년 동안 정말 달라지실 수 있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눠요. 소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를 위한, 그리고 그들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태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결정이 맞아. 어머니가 진정으로 변화하실 시간이 필요해.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은 모두에게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6개월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우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집에 긴장했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제는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미경이한테 진 빚도 있으니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우야, 미경아, 내가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 그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배웠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미경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이 사람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육아를 전담하는 것으로 5천만 원을 갚는 게 어떻겠나. 어린이집 비용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될 테고. 신우의 미경이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제 돈인데. 내가 지금 어린이집에 내는 돈이 한 달에 얼마더라? 두 아이 모두 맡기면 5년 동안 육아 비용이 5천만 원을 훌쩍 넘을 텐데. 시아버지의 계산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내 아이들한테는 어린이집보다 할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이 더 좋지 않겠나? 이건 단순히 빚을 갚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 내 아이들 잘 돌볼게.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동시에 깨어진 모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소년우는 이런 시아버지의 결정이 모두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우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깔끔하게 머리를 빗겨주는 모습은 이전의 그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매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신우이의 걱정 어린 물음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힘든 소리를 하겠어. 아이들이 할머니랑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내겐 가장 큰 기쁨이야.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와 손주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때로는 직접 만든 간식을 먹이며 할머니로서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우이 부부는 육아 걱정 없이 직장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연우야, 너도 가끔 아이들 맡기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이제는 내가 할머니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어. 시어머니의 제안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누이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주된 임무였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제 진정한 할머니로서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손주들의 재롱잔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의 허세와 과시가 아닌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였고 그것은 그들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태준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와이 가볼까?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던 소년우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하와이라고. 우리가? 응, 결혼하고 제대로 된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 이제는 우리도 좀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아서.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새집 마련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이후에는 육아로 이내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머님께 여쭤봤어.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진우 애들도 잘 봐주시는데 우리 애 하나쯤이야. 다음 날 시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젊을 때 추억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애기는 내가 잘 볼 테니 걱정 말고 실컷 다녀와.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알아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설렘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 데이트를 계획하던 때처럼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일몰도 보고 노스쇼어에서 서핑도 배워볼까? 준비 과정에서 둘은 신혼 때보다 더 깊어진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일상에 파묻혀 잊고 지냈던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전날 시어머니는 꼼꼼하게 육아 매뉴얼을 받아 적었습니다. 걱정 말고 실컷 놀다 와. 이제는 내가 손주 돌보는 거 자신 있어.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응원에 소년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의 갈등이 무색하리만큼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하와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일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의 차 한잔 자리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던 그때의 감정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이혼의 감정이 들었다면 사실 긴장해야 할 신호이긴 하잖아요. 친구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 시어머님도 많이 달라지셨고. 하지만 가끔 문득 불안해져요. 마치 잔잔한 호수 밑에 무언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녀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작은 말투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경이의 아이들을 돌보며 보이는 헌신적인 모습에도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화로워요.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나 봐요. 이런 제 모습이 때론 미안하기도 해요. 남편 태주는 그녀의 이런 불안을 어렴풋이 눈치챘는지 더욱 세심하게 그녀를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그녀와 산책을 하며 하루의 일들을 나누었고 주말이면 둘만의 시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신뢰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흉터가 희미해져 가지만 그 속은 여전히 온전히 아물지 않은 것처럼.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